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25년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일만 잘 마무리하면 반가운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설 연휴 잘 쉬십시오. 자, 이런저런 택시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개인 사정을 얘기하면 아직 인가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은 어제 오늘 차가 나와서 인가 떨어지고 작업을 해서 오늘이나 내일부터 운행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인가가 나오지 않고 연락이 안 오신 걸 보면 다음 주 월요일은 또 휴무고 결국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답답하네요. 어쩌겠습니까? 네, 조급해하지 말고 어쩔 수 없죠. 일단 서울 쪽에는 다 처리가 됐습니다. 차량 번호판 다 넘어갔고, 하지만 인천 쪽에는 생각보다 조금 느리네요. 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10일, 다음 주 말, 다다음 주 초까지 그 초보택시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찍겠습니다. 백수예요. 살려주십시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막 쓸데없는 영상도 막 찍도록 하겠어요. 하루에 2개씩.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사건 사고 보고 이번 영상에 뭐 거기 뒷부분에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게 버티면 감행도 되는데 참 안타까운 지역들도 있다. 하지만 실제 감행에서 버텨낸 지역도 있다라는 그 얘기도 해볼게요.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야, 우리가 다 감행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사실 그게 쉽지 않고, 그런데 지난주에 어느 기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근데 그분이 계신 지역이 그 어떤 지역인데 거기는 오히려 감행이 지금 힘들대요. 그래서 다 탈퇴하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보면서 와, 이게 감행을 기사들이 이겨낼 수도 있구나라는, 실제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안 하면 되지 않냐라는 그게 실현된 지역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뒤에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일단 자, 항상 얘기 드리는 나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기사님들은 전기택시 하지 마시라 라는 겁니다. 자, 어제입니다. 고양 일산 서구 대화동에서 새벽 2시 50분이에요. 야간 운행하시는 기사님이신 것 같아요. 아이오닉5고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서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저지대 숲을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철과상으로 많이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마음고생이 참 심하시겠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다행인 건 찰과상이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왜냐? 이 차량이 연기가 나고 화재가 발생했대요. 그리고 소방차가 출동을 했겠죠. 근데 그 소방차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 데까지 약 3시간 정도가 걸렸대요. 자, 이 얘기는 배터리 쪽에 분명히 영향이 갔죠. 우리가 소방차가 일반적인 소나타, 뭐 K5 이런 가스차는 화재가 발생해도 뭐 출동하면 한 10분, 15분이면 금방 불 다 끄죠. 근데 지금 3시간이 걸렸다라는 건 아마 배터리 쪽에서 그 전형적인 전기차의 화재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사님은 그래도 정말 천만다행인 게 심하게 뭐 정신을 잃거나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차에서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그 충돌하는 과정에서 뭐 정신을 잃거나 뭐 에어백이 좀 심하게 터지면서 거기에서 쿵 받고 어떻게 뭐 잠깐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물론 이제 연세가 60대이시고 급발진을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몰라요. 모르는데 여튼 연세 많으신 기사님은 웬만하면 그냥 소나타 K5 하십시오. 네. 괜히 그 전기택시 남들 산다고 따라 타지 마시고, 연료비 아낀다고 헛짓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싸가지 없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한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전기택시 하지 마십시오. 제발. 아니 물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전기택시 기사님들, 급발진 주장하시는 기사님들이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다 운전 오래 했다라고 얘기하시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연령이 60대, 70대이시고, 80 넘으신 기사님들은 뭐 굳이 전기택시를 안 하시겠죠. 어차피 일 자체를 많이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60대, 70대에서 전기택시 그리고 사고 나고 그분들은 다 급발진을 주장하세요. 물론 뭐인지는 아직 원인을 몰라요. 이 사고도.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
전기택시 급발진 주장 사고 중에서 단 한 건도 법적으로 혹은 경찰서에서 차량의 문제로 인해서 급발진이 이루어졌다, 발생했다라고 인정받은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차의 문제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기사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 이 사건은 아직까지 몰라요. 하지만 이 사건 이전까지 수많은 그 전기택시 급발진 주장 사고 중에서 단 한 건도 차량의 문제로 인정받은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면 전기택시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연세 60 넘으신 기사님은 뭐 재수 없겠지만 싸가지 없이 들리겠지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기사님들처럼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전기택시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도 해봤지만 항상 제가 얘기하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충입니다. 전기택시는 적어도 지금은 좀 애매해요. 전기택시를 할 거면 한 3년 4년 뒤에 진짜 한 800km 한번 충전해서 한 800km 1000km 가는 그 정도이면서도 가격이 한 3천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온, 그리고 확실하게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웬만한 충돌 사고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지는, 그리고 보증 기간이 배터리 보증이나 뭐 차의 보증이 한 적어도 전기 관련은 한 30만 40만 킬로가 넘어가는, 자, 그 정도가 나오면 사십시오. 근데 지금의 전기택시는 굉장히 과도기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 전기택시를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만두고 다시 소나타 K5로 넘어오는 기사님들도 지금 엄청 많으세요. 오히려 지금 전기택시를 초반부터 시작하시는 기사님들은 다 전기택시 지금 정리하고 뭐 K5 소나타로 넘어오고 계세요. 근데 정작 이제 택시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뒤늦게 택시 그 소문 듣고 전기택시가 연료비 적게 든다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넘어가시는 한심한 분들이 계시죠. 지금 택시가 왜 전기택시는 답이 없냐 하면 기존의 택시들은 대폐차 2년마다 대폐차 해도 차에 감가가 없었어요. 오히려 수출 가격이 더 높거나 중고 가격을 굉장히 잘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아서, 그래서 차값 대비 2년마다 차를 전기택시를 계속 바꿔도 보조금 받아도 차에 대한 감가가 거의 손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년마다 새 전기택시를 타신 거예요. 기존까지 전기택시 기사님들은. 근데 그게 이제는 안 돼요. 차 가격은 너무 비싸진 상태에서 보조금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전기택시 중고 매물이 증가하면서 중고 감가가 많이 됐어요. 즉 이제는 전기택시가 2년마다 바꿔서 타는 건 불가능해요. 2년에 바꾸면 감가가 너무 심하거든요. 무조건 내 돈을 뭐 일정 이상 몇 천만 원 이상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러면 계속 타면 되지 않냐. 자, 기존에는 전기택시 기사님들이 2년마다 바꿨어요. 손해 없이. 근데 이제 계속 타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분들은 배터리 보증이 얼마인데요? 20만이에요. 그리고 배터리가 아니라도, 배터리는 고장이 그래도 적죠. 하지만 감속기는 교체하신 기사님들 주변에 많죠. 감속기 그거 교체하면 얼마예요? 400만 원대예요. 그러면 감속기 그건 보증기간 얼마인데요? 16만 킬로예요. 우리 16만 킬로 2년 타면 넘어가 버리죠. 한 3년 타기 시작하면 뭐 배터리 보증까지 다 넘죠. 20만 킬로. 자, 그때 차가 고장이 안 나면 다행인데 나는 연료비 아꼈어, 뭐 아꼈어, 뭐 엔진 오일 안 들어갔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죠? 감속기는 선생님들 주변에 물어보십시오. 보증기간 안에서 교체한 기사님들도 종종 계세요. 근데 감속기 그거 보증기간 지나고 교체하면 400이에요. 400만 원대예요. 배터리는 고장 안 나도 감속기만 해도 400만 원대예요. 그러면 엔진 오일 아낀 거, 연료비로 아낀 거 다 토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순히 배터리뿐만 아니라 감속기까지 해서 감속기, 모터, 배터리 이건 적어도 택시에 한해서는 보증기간이 30만이나 40만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타면 이제 20만 30만 넘어가는 분들 두고 보십시오. 이제 고장으로 수리비 많이 나오는데 답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배터리는 고장이 안 나도 감속기는 생각보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보증기간 내에 교체한 기사님들이 꽤나 계신다. 그 얘기는 보증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또 타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때 우리가 엔진 바꾸고 미션 바꾸는 거가 얼마입니까? 근데 그 감속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자, 이거예요. 결국은 연료비로 아꼈다, 정비 비용 아꼈다라고 하지만 이게 한 25만 원, 30만 원 넘었을 때 감속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400. 그럼 그 뒤에는 답이 없죠?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전기택시 타는 기사님들이 지금 다 정리하고 가스로 넘어오고 계신다.
그래서 전기 택시는 나이 드신 분들도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연료비 아낀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물론 이미 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길게 타셔야 되겠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고민이 되실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바꿔서 지금 택시 번호판 가격이 많이 오르죠. 역시나 제가 팔고 나가니까 서울의 택시 가격이 날아오르죠. 지금 1억 4천, 1억 5천까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사실 때는 그냥 사세요. 어차피 그거 뭐 가격이 크게 변동이 있더라도 한 달 벌면 되잖아요. 한 달 벌고 2달 벌면 되는데 네, 그걸 계속 최저가에 사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날아버리면 못 사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교육 받으신 분들이 1년 제한이기 때문에 더 이제 계속 구입하려는 분들이 이제 매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죠. 그래서 1년 안에 사긴 사야 되는데 눈치 보다가 사는데 가격이 오를 때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내릴 때는 또 눈치 보고 이제 더 싸게 내려가면 사야지 하다가 오를 때 나는 이제 몇 개를 안 남았는데 사야지 그러면서 확 올라버리면 마치 불타듯이 확 올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1월 초에 1억 600, 500, 400까지인가? 300인가? 그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불과 한 3주 됐나요? 근데 지금 1억 1,400이에요. 1억 1,400, 1,500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좀 안타까운 게 그 대리점이나 그 상사 쪽은 그 번호판이 말랐다라고 얘기해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조합은 여유 있죠. 다 잡고 있으니까. 뭐 답답할 거 없죠. 그들이야 뭐 월급 받고 답답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조합에 매물을 내놨다 이 꼴보다 그 기사님들도 답답할 거 없는 기사님이에요. 아이 팔아줘. 그러고 뭐 아니까 그냥 팔아줘. 돈 많이 받고 잘 받아줘. 그러고 그냥 그런 기사님들은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갚은 기사님들이야. 근데 이제 급한 매물들은 이제 상사 쪽으로 다 거래가 웬만큼 됐고 이제 조합에 꾹 잡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매물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런 게죠. 그러니까 가격이 다시 확 전처럼 폭락을 하려면 좀 많이 올랐다가 또 팔려는 기사님들이 확 몰려들면서 그게 이제 일반 매매상으로 나오면서 가격이 다시 확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급하게 팔려는 기사님들이 확 증가해야 돼요. 뭐 이를테면 정부가 갑자기 연세 많으신 기사님들 그 운전 자격에서 건강을 굉장히 까다롭게 막 검사를 해서 막 날리는 거야. 근데 굉장히 그런 이변이 있지 않으면 이제는 예전처럼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지방에 이제 번호판 가격이 높은 이유가 조합이 중심으로 번호판 거래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 뭐 급할 거 없이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거죠. 사지 말 거면 사지 마라고 하면서 그냥 조합은 계속 가격 올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역들은 이제 매매상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조합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격이 끌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적어도 조합이 크게 거래해서 중심에 딱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시라. 너무 쪼면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뭐 8천 7천 돼도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데 그냥 웬만하면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얼마나 지금 뭐 이게 택시를 하려는 분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보다 택시를 하기 쉬워졌죠. 택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죠. 경제가 나쁘고 또 50대 60대에서 은퇴하는 사람들. 하지만 지금 자영업 창업 시장은 무섭거든요. 결국은 망하지 않는 택시를 하려는 기사님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무서운 거, 혹시 지금 이제 가격이 내려가길 쪼는 분들에게 조금 더 무서운 걸 얘기 드릴게요. 이거 저도 이제 경험하면서 어이가 없어서. 지금 그 택시 시험을 치는 것이 택시만 시험 치는 게 아니고 그 한 방에 들어가서 뭐 택시, 그 다음 화물, 그 다음 버스 이 세 가지 자격이 같이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걸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사례를 볼게요. 이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제 이걸 일괄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걸 온라인상으로 하는데 보십시오. 자, 서울이죠. 서울의 서울본부 구로.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운행할 지역, 내가 택시를 자격을 따려는 지역은 만약에 서울이나 인천이나 뭐 경기다 이럴 때 하지만 그 시험은 어느 지역에서나 전국 다 시험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면허라고 해서 서울에서 치는 게 아니고 서울 면허라도 저기 부산에서 시험 치고 합격하면 서울 면허가 나와요. 자, 이걸 그냥 할 수 있죠, 지금은. 근데 시험을 보십시오. 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자, 일단 서울 면허를 하고, 자, 서울 본부에서 서울 구로죠. 시험장. 어떻습니까? 서울 구로에서 지금 가장 빨리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예약 대기라고 되어 있고 3월 4일이죠. 근데 저게 3월 4일이 아니에요. 예약 대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날 요 시험에 15명 자리가 있는데 택시 시험은 15명 자리가 있고 버스도 비슷하게 뭐 15명, 10명 정도 있고 그다음 화물도 그 정도가 있고 그래서 한 50명, 60명이 이렇게 치는 겁니다. 기계로 해서. 근데 택시에 배분된 15명 좌석 중에서 지금 15명이 다 찼어요. 그래서 옆에 예약 대기를 하면 내가 시험을 그날 예약을 한 게 아니고 예약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예약 대기한 순서대로 이제 내가 그날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죠. 근데 빠지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예약 대기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예약 대기가 아니고 비어있는 날짜에 신청하는 건 언제냐? 보십시오. 가장 그 날짜가 3월 6일. 3월 6일에 보시면 9시 시험에 15석 중에서 14명 이미 했고 한 자리가 있죠. 그러면 저걸 이제 신청하면 예약이 가능한 거예요. 저건 이제 예약이 아니고 완전 그날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죠. 즉 지금 서울 구로 시험장 기준으로 가장 빨리 택시 시험을 칠 수 있는 게 3월 6일이에요. 그 얘기는 1월 후반은 별로 없긴 하지만 2월 다 이미 차 있고 3월 초에도 이미 차 있고 그래서 3월 6일이나 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택시, 화물, 그다음 버스 시험 치려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 지역 한번 볼까요? 송파입니다. 송파가 그거겠죠. 저기 교통회관. 자, 마찬가지로 3월 19일까지 다 차 있습니다. 빈자리가 없어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럼 서울 성산시험장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어때요? 3월 6일까지, 3월 20일까지 다 차 있어요. 그러면 자, 주변 지역으로 가볼게요. 서울은 지금 3월 초나 돼야지 그나마 빠른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인천으로 볼게요. 인천에 시험장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 시험장이 있는데 가장 빠른 날짜가 3월 18일입니다. 어이가 없죠. 그럼 경기 지역, 경기 남부에서 수원 시험장이 있습니다. 언제죠? 3월 24일이에요. 마찬가지로 경기 의정부, 경기 북부에서 의정부는 3월 20일까지도 자리가 없어요. 다 마감이에요. 제가 이제 인천 면허를 따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제 인천 시험을 치는데 막 2월 며칠에 예약이 있는 거예요. 가능한 날짜가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들어가서 새로 고침하면서 봐야 돼요. 자리가 나요. 취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걸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나오면 그걸 빨리 이제 예약을 하는 거죠. 자, 그나마 서울이나 이쪽은 저처럼 이렇게 대기를 하고 계속 새로 고침하는 시험 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차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그나마 경쟁이 좀 낮을 충북에 청주 시험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쳤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신청은 3월 20일이나 가능해요. 근데 그나마 이건 저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인데 치려는데 수도권은 자리가 없고 그래서 그나마 거리상 가까운 청주나 대전이나 뭐 강원도나 이런 데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경쟁이 적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약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계속 또 서울 수도권에 시험을 치면 바꿔요. 그러면 빈자리가 나니까 그때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기대하고 계속 이걸 새로 고침하면서 겨우 이제 한 3일인가 2일 뒤에 거 날짜 잡아서 시험을 치긴 쳤어요. 근데 그냥 치면 3월 20일이에요. 여기 가는데 제가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3시간에서 한 6시간 걸렸어요. 택시 면허 지역 하나 딴다고 6시간 시간을 쓴 거예요. 어이가 없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춘천을 보십시오. 춘천도 3월 5일. 그러면 대전 없어요. 대전도 2월 14일. 그나마 대전 시험장이 2월 14일 있네요. 한 자리. 그 다음 저기 지방으로 가면 그나마 좀 여유 있습니다. 창원 2월 7일. 그 다음 울산 2월 7일. 자, 그래서 뭐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지금 택시 시험이나 뭐 버스나 화물도 많겠지만 지금 흐름으로 보면 화물이나 버스 하는 기사님들도 지금 택시로 넘어오고 있죠. 버스는 이제 일이 좀 힘들고 그다음 화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가가 너무 내려가서 일감이 없어서 난리고 그러다 보니까 화물 버스 기사님들도 택시로 넘어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이제 번호판을 사야 되는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죄송하지만 적어도 흐름상으로는 택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법인 가서 3년 하려는 분들이야 경쟁자가 아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법인으로 가려고 면허를 따는 사람들이 아닐 거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운전 자격 5년이 되어서 거기에서 택시 자격 따고 바로 양수 시험 치고 오려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만큼 택시를 하려는 분들이 많고 그중에서 자격이 돼서 바로 교육만 받고 택시를 살려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이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양수를 하고 시험을 치고 개인 택시로 들어오는 분들이 꾸준할 거라서 사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개인 택시 가격이 막 예전처럼 7,000, 6,000, 5,000원으로 내려간다?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거예요. 물론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택시를 다른 지역으로 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기존에 이제 택시 면허를 치면 일반 자동차 관련이 있고 택시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지리 관련이 있죠. 근데 면허를 하나 따면 다른 지역에 칠 때 지리 시험만 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다음에 전체로 다시 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런 게 많은가 봐요. 지리 시험만 치는 게 오히려 어렵습니다. 합격하기. 왜냐하면 내가 그 지역을 잘 알면 괜찮은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리는 암기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암기가 됩니까? 그게 비슷비슷한 이름의 사거리, 뭐 지하철 아니면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지리 시험은 오히려 암기를 해야 돼서 조금 어렵고 전체를 치면 전체에서는 지리는 그냥 지리 시험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적당히 그냥 아무거나 찍고 아니면 하나 번호만 다 찍어도 되겠죠. 어차피 그 중에서 몇 개만 맞춰도 되니까. 그다음 나머지 운전이나 택시 관련은 우리가 아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택시 면허를 딸 때 지리만 치시는 것보다 전체로 치시는 게 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날짜 시간도 잡기 어려운데 그걸 또 만약에 지리만 하면 모르는 지역이면 또 틀리면 또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타 지역 하시는 분들은 전체로 하시라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온라인 카페, 택시 카페에서 김포 택시가 조금 이슈입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김포 택시 기사님들이 한 가지는 뻥콜, 두 번째는 이제 무지성 신고라고 합니다. 물론 김포 기사님들도 좀 억울한 기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저게 분명히 불법 귀로 영업이다라고 생각돼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무지성 신고는 아니고 정상적인 신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김포가 상황이 택시가 가까운 시점에서도 증차가 되고 지금 계속 증차가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단기에 인구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가 웬만큼 증가해도 저기 좀 작은 지역에서는 지금 택시를 증차시켜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김포는 수도권인데다가 대단지 아파트가 너무 증가하고 사람이 증가해버리니까 택시를 60대나 증차했어요. 이게 수도권 지역에서는 거의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거의 유일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김포 택시 기사님들은 그거죠. 우리는 안 나가도 된다. 김포 안 나가도 김포 안에서만 돌아도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지역 기사님들을 적극적으로 견제를 하시는 거겠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뻥콜 아무데나 이제 콜을 이제 이를테면 이제 서울 기사님들이 주로 당하니까 뭐 아무데나 김포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로 하고 아니면 저기 구석탱이로 하고 난 다음에 서울 강남 찍으면 또 서울 기사님들 좋다고 콜을 잡고 가시죠. 근데 그게 뻥인 거예요. 그걸 김포 기사님들은 알고 그걸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당하는 기사님들이 많으시고 근데 엄밀히 따지면 맞아요. 김포 기사님들도 뭐 좀 얘기할 게 있긴 있죠. 엄밀하게 보면 만약에 저기 뒤로 했을 때 그 뒤로 가는 건 적어도 법적으로 보면 아니긴 해요. 우리가 법적으로 귀로 콜이라고 하면 귀로 영업이라고 하면 내가 갔던 방향으로 그대로 역순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방향이 동서남북이 아니고 내가 갔던 경로 있죠. 그 경로상에서 그대로 역순으로 와서 나아가고 역순으로 갈 때도 만약에 정차해서 손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최대 5분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자, 법적으로 따지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복귀콜에 대해서는
서로 암묵적으로 그냥 인정하는 것이죠. 특히 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복귀 같은 경로가 아니고 뭐 동서남북 좌우 사방에서 다 뜨고 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걸 서로 암묵적으로 그냥 뭐 인정하는 것이죠. 뭐 수도권 경기 기사님들도 경기 인천 기사님들도 서울에 많이 가서 서울에서 다 콜 받아 가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과연 진짜 딱 왔던 길로 가는 기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대부분 서울 들어오실 때 고속화도로 올림픽이나 88이나 뭐 강변북로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아니면 고속도로나 경부나 뭐 이런 거 타고 들어오시는데 아니 그거 그대로 역순으로 가면서 콜 받은 기사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그거 타고 들어왔으면 사실상 복귀 콜을 받을 수가 없죠. 그거 역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사실 그냥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김포 기사님들은 우리는 서울 안 가도 되고 다른 지역 안 가도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만 우리 해도 먹고 사니까 나는 안 나갈래. 대신 김포 들어와서 니들 손님 가져가지 마 이거이시죠.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게 뭐냐면 그러면 이걸 신고하면 지자체에서는 좀 덜 받아주면 돼요. 근데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만약에 이제 복귀 영업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적극적으로 그걸 처리를 해준대요. 그러면 뭐 행정하는 게 그런 거겠죠. 기사님이 김포시청에 신청하고 김포에서 그 신고된 차량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뭐 이를테면 주로 서울이겠죠. 그러면 서울 지역에 그 기사님에 대한 신고에 대한 건수를 보내면 서울에서 기사님에게 뭐 전달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소명을 해야 돼요. 그때 내가 복귀골이 확실하게 맞았다라는 걸 소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사님들은 그건 또 스트레스죠. 그래서 근데 소문에는 거의 뭐 우리가 빈차등만 꺼도 신고를 해버린다. 원래 같으면 손님이 타시는 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빈차등만 꺼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냥 신고를 하신다는 소문도 있고.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게 그거죠. 그러면 김포 지자체는 왜 이걸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김포 기사님들이 김포 안에서 적극적으로 돌아야지만 지금 김포 안에서 막 아파트 단지도 늘어나고 택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포 기사님들이 김포 안에서 돈을 버셔야 되잖아요. 근데 김포 기사님들이 돈을 못 버셔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사실 그게 택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김포 지역의 주민에게 택시를 공급해야 되는 관 입장에서는 또 민원이 들어오고 택시 부족하다, 택시 오는 데까지 시간 오래 걸린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택시가 김포 안에서 적극적으로 김포 안만 뺑글뺑글 도는 것에 뭔가 그러길 바라는 쪽이 아닐까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서로 사이좋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요. 김포 기사님들 너무 신고하지 마시고 그리고 김포로 들어가시는 기사님들도 너무 대놓고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큰 길로 이제 돌아가면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로 영업을 하시는 게 또 피곤하지 않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괜히 또 골목 쑤시고 저기 안쪽으로 막 이렇게 역으로 들어가면 신고되면 그거 엄청 피곤합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마지막입니다. 제가 백수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길게 좀 얘기할게요. 자, 이게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모 그 이름이 다른 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단순히 보면 자, 지금 택시 시장에서 카카오가 있죠. 자, 카카오 중에서 비가맹이 있고 비가맹은 누구나 그냥 가입을 신청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가맹이 있고 그다음 가맹 그러니까 카카오 블루 지금은 카카오 블루 가맹을 해서 운행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택시 시장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카카오 가맹이거나 아니면 카카오 비가맹이거나 아니면 뭐 우버나 다른 쪽의 가맹이거나 근데 다른 쪽의 가맹은 사실상 뭐 크게 뭐 매출에서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영향력이 적은 상태고 결국은 카카오 가맹이냐 비가맹이냐 자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 가맹 중에서 기존에 자기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블루가 있고 그다음 블루에서 이제 지역 사업자와 같이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와 같이 하는 가맹의 형태인 네모가 있죠. 그리고 그 네모는
이름을 네모로 하는 지역도 있고 그다음 지역 사업자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이름이 뭐 쓰고 싶은 것들 쓰는 거예요. 쭉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 지역 사업자는 여러 곳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곳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똑같이 네모로 해버리면 이 네모 저 네모 사업자가 똑같이면 애매하겠죠. 그러니까 이 네모도 있고 저 네모도 있고 그걸 이제 사업자를 뭐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이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카카오가 카카오 수수료 5%대짜리 카카오 블루 가맹이 있고 그 다음에 2%대 카카오 네모 가맹이 있는데 네모는 이름은 다양하다라는 것. 그리고 사업자도 다양하게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그냥 일단은 대도시 중심에서는 그 네모 가맹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냥 고민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존 같으면 우리가 자 5%대의 비싼 가맹이 있고 가맹은 콜이 많아요. 대신 수수료도 많이 내는 거죠. 기사님들도 수수료 많이 내지만 사실상 거의 콜싸. 콜이 사망하는 콜이 없어서 그냥 넉넉히 돌아다니는 그 시간 없이 그냥 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님들도 실차율이 지금 카카오 가맹 기준으로 블루 같은 경우는 83% 전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쉴 새 없이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일을 나와서 만약에 11시간 일한다 그러면 중간에 잠깐 내가 쉬는 시간 제외하면 거의 뭐 일을 하는 돌아가기 때문에 효율이 올라가는 거죠. 실차율이 80%대면. 일반적인 기사님들이 실차율이 60에서 55%대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길빵만 할 때는 오히려 실차율이 50이 안 돼요. 실차율이 40몇 %. 그러면 공차율이 60%인 거예요. 근데 그걸 80%대까지 올렸으니까 효율이 극단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 가맹이 있고 그 다음에 비가맹, 하지만 비가맹이지만 콜을 잘 받는 올수락 기사님,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락하는 기사님. 자, 이분들은 그래도 콜이 꽤나 적당히 있는 거예요. 콜이 굉장히 넘치는 피크 시간에는 당연히 콜이 넘치고, 하지만 콜이 좀 적은 시간대도 블루가 다 깔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곽지나 주변에 블루차가 좀 없으면 결국 비가맹 기사님끼리 경쟁하는데, 그 비가맹 기사님끼리 경쟁할 때 그래도 올수락이나 적극적으로 수락하는 기사님들이 수치가 가장 높을 테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콜을 적당히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지금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하는 기사님들이 이분들이죠. 올수락 하시는 기사님들은 당연히 가맹이 아니지만 콜이 많게 잘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올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사님들은 콜이 웬만큼 적당하게 돌아가는 거죠. 비가맹 기사님 사이에서는 등급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운행하는 기사님인데 콜을 많이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콜을 고르는 기사님들이 있죠. 자, 이분들은 진짜 피크 시간에만 콜이 넘치고, 근데 그 피크 시간이 딱 지나버리면 등급상으로 가장 낮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중심지 가면 중심지에는 블루차도 항상 있고 그다음 등급이 높은 비가맹 기사님도 주변에 많겠죠. 그러면 등급상으로는 이 비가맹 콜 많이 고르는 기사님은 등급상으로 가장 낮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중심지에서는 콜이 없고, 그나마 변두리를 가면, 블루가 적은 변두리를 가면 그나마 주변에 비가맹 등급 높은 기사님이 없을 때 콜이 좀 뜨고, 근데 그거조차 안 뜨겠죠, 잘. 기존의 현재의 이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누가 늘어나요? 네모가 적극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이죠. 자, 가맹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맹 증가로 인해서 어떻게 변할까를 우리가 예상해 보면 대도시에서는 그냥 네모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냥 올수락 비슷하게, 혹은 올수락은 아니라도 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정도로 운행을 하면 등급상으로 다 올라가겠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있죠. 지금 서울 기준으로도 네모 지원 기사님들이 뭐 수천 명이죠. 뭐 얘기에는 6, 7천 명 넘어가고 있다 이 얘기하는데, 물론 그 중에서 블루가 넘어오는 기사님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건 지금 알 수가 없고, 적어도 분명한 건 기사님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많은 상태에서 결국은 순수하게 증가한 기사님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 나 5%는 싫은데. 하지만 2%는 오케이 좋아 라고 들어가는 기사님들도 최소 수천 명 이상이다 라고 하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운행하는 가맹 기사님들이 커져요. 근데 이분들이 증가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힘들까요? 애초에 콜을 많이 고르던 기사님들은 어차피 등급이 가장 낮았는데
크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영향이 있겠죠. 비가맹의 콜을 많이 고르는 기사님들이 그분들도 이제 영향이 있겠죠. 왜? 가맹처럼, 그러니까 가맹 자체가 증가하면서 흘러나와야지 그나마 콜이 좀 떨어지잖아요. 비가맹이도. 근데 그 흘러나올 콜도 이제는 더 마르겠죠. 더 많은 가맹 기사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올수라 가깝게 운행하고 계시니까. 자, 근데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하겠지만 영향, 어차피 지금도 힘드니까 덜 하겠지만 누가 가장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올수락이나 적극적으로 수락하는 기사님들 군이 큰 변화를 느끼겠죠. 자, 이분들은 지금 가맹과 그다음 비가맹이지만 콜을 많이 고르는 등급이 낮은 기사님들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안 내면서 가장 꿀을 빨고 계신 기사님 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제 이 상황에서 상당수의 가맹 기사님들이 네모로 인해서 증가하면서 올수락이나 적극 수락하는 기사님들의 등급이 내려가겠죠. 물론 이제 이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저 가맹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 강제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강제로 올수락에 플러스해서 친절도까지 일정 이상 하기 때문에 그냥 등급이 굉장히 올라가는 기사님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올수락, 적극 수락을 하는 비가맹 기사님들의 콜이 지금 같지 않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근데 블루는 그래도 사업자를 자기들이 주체가 돼서 했지만 이제 네모는 수수료가 낮으니까 굳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몇 개 사업자 해서 뭐 기사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뭐 70%, 80%, 90%가 가맹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눈치 볼 게 없잖아요. 아니, 수수료 낮춰달라고 해서 낮춰줬고, 그 다음에 뭐 조합이 직접 하겠다는 것들은 뭐 검토를 해보고 조건에 맞으면 그 조합과도 하고, 그러면 조합 같은 곳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이걸 제한하고 적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가맹 기사님이 증가하면 거기에서 일정 수익만 나와도 조합도 좋아지고 돈 버니까.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 이걸 그래도 시장의 콜의 분배를 위해서 일정 정도까지 제한한다. 그거 신경 쓸 이유가 없죠. 조합. 그러니까 조합이 됐든 아니면 그 개별 사업자가 됐든 그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뭘 하는 거예요? 최대한 그냥 네모의 가맹을 늘리는 노력을 할 뿐이에요. 그들이 시장에서 뭐 이게 너무 기사들이 포화되고 많은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이유도 없고. 자, 결국 이제 네모인 기사님들은 계속 증가할 거예요. 이렇게 증가하면서 블루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블루가 뭐 없어질지 자연스럽게 소멸이 될지 아니면 계약 기간 남은 기사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가맹 그 블루로 들어가신 기사님들은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최소 몇 년 이상은 간다라는 것이겠죠. 그걸 뭐 없앨 수는 없잖아요. 기사님들과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일단은 요 마지막 가입한 기사님들까지 그 가맹 사업자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 4-5년은 버티게 있어야 되겠죠. 없앨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기사님을 강제로 탈퇴시켜야 되는데 뭐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자, 블루가 있고 그다음에 네모는 계속 증가하고 결국 여기에서 비가맹의 기사님들을 쪽으로 흘러나올 콜이 적어진다라는 게 그냥 당연한 생각이겠죠. 그래서 그냥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냐?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해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현실적이지 않냐라고 하면 요 뒤에 요걸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서울의 기사님들 이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다 같이 안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어떻게 안 해요? 블루 기사님에게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네모 지금 가입 신청한 수천 명의 기사님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걸 누가 설득시키고 누가 막아요? 근데 그분들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대도시는 답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러면 이게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되냐? 자, 이건 또 달라요. 이걸 한번 보십시오. 어느 분이 지난주에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어느 지역인데 가맹이 실패했어요. 그 지역에서는. 근데 왜 실패했는지 듣고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면 지금 이 과도기에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화성, 오산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님이 얘기하는 그 지역에 그 기사님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가맹을 하다가 가맹을 나갔대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 콜이랑 카카오 비가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카카오 그 지역의 자체 콜은 그냥
뭐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다음 카카오 비가맹을 올수락으로 하셔서 적극적으로 콜 고르지 마시고 받으셔서 그 지역의 카카오 비가맹 기사님 중에서 등급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시면 선생님이 그 지역 자체 콜이랑 카카오 콜도 가장 잘 떨어지면서 매출이 가장 괜찮으실 겁니다. 뭐 그 방법밖에 없죠. 근데 그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 지역에 왜 가맹이 실패를 했죠? 왜 나오셨죠? 라고 하니까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 지역이 특징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택시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냥 택시 숫자가 많지 않은 어떤 지역들, 그런 지역들 있죠. 그런 그냥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손님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고, 그다음 그 지역의 자체 콜, 전화로 하는 자체 콜이 잘 되어 있대요. 그 전화도 있고 뭐 단순한 이제 플랫폼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체 콜 시스템이 그 지역에 존재하고 그 지역의 손님들도 그걸 잘 알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거리가 머니까 여기에서 초반에는 가맹의 기사님들이 꽤나 들어가셨대요. 근데 들어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자, 보십시오. 그 지역의 자체 콜은 철저하게 근거리 위주래요. 그리고 뭐 배차 제한이나 친절이나 그 평가도 없대요. 그냥 순수하게 가장 가까운 거리 안에 있는 기사님 몇 분에게 콜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중에서 빨리 수락하는 기사님이 콜을 받고 가는 거예요. 즉, 그 지역에서는 이미 손님들이 내가 이 지역 콜을 부르면 굉장히 빨리 온다라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순위니까. 그리고 그걸 서비스를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애초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거리로 나가서 택시를 타는 건 지역 자체의 콜 자체가 적은, 교통량 자체가 적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운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가맹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돈을 번다라고 해서 기사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맹은 철저하게 근거리 위주가 아니에요. 기사님의 평가도 있고 수락도 있고 뭐 다양한 복잡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죠. 물론 이게 차가 굉장히 많아져 버리는 수도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가맹으로 들어가면 근거리 배차가 돼요. 손님 입장에서 가장 빨리 오는 건 가맹이죠. 하지만 그런 지역에서는 택시가 그만큼 많지 않고 분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심지어 거기에서 시스템상으로 근거리 배차가 아니죠. 물론 근거리 배차가 비중이 크긴 하지만 꼭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손님은 가맹을 부르면 어떻게 되냐? 그 지역의 자체 콜보다 기본적으로 택시가 늦게 온대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가맹을 좋아하지 않는 거야. 택시가 늦게 와서.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멀리 있는 택시도 잡히죠. 자체 콜을 부르면 무조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 중에서 하나가 오는데 멀리 있는 콜이 멀리서 와. 그러니까 손님들도 가맹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은 거야. 그 지역의 자체 콜 기사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근거리에서 대응을 해버리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맹이 좋다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사실 크게 매출에서 장점이 없어. 자, 이 상황에서 자체 콜이 가맹 기사님들을 콜 우선순위에서 제한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가맹 기사님이 탈퇴를 하는 흐름으로 나와버린 거죠. 자체 콜이 가장 근거리로 손님들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가맹을 일정 기사님들이 들어갔는데 그 기사님들이 오히려 그 지역에서 일을 하는 데서는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맹을 나가는 기사님들이 흐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가맹은 애초에 근거리가 100% 아닌데다가 가맹 기사님들이 빠지면 어떻겠어요? 가맹 차량이 손님을 대응하는 그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콜 거리가 더 길어지겠죠. 가맹 차가 줄어들면 들수록. 애초에 택시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기사님이 가맹에서 빠져나가고 다시 자체 콜을 제약 없이 하면 할수록 손님까지 콜 거리, 가맹 콜이 더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던 기사님들도 계속 가맹에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남아있는 가맹 기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 얘기 들으면 콜 거리가 엄청 멀대요. 왜냐하면 손님들은 부르잖아요. 적극적으로 가맹을 쓰는 분들은 쓰니까, 플랫폼을 쓰니까. 근데 문제는 차량이 적어지니까 오히려 대기하는 시간, 콜 거리가 엄청 머니까 그 가맹 남아있는 기사님들이 공차로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가는 거리가 엄청 멀대요. 근데 강제 배차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먼 거리까지 가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는 사실상 감행이 실패했다라는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님도 전화 주신 기사님도 탈퇴를 하면서 비감행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해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올수락을 하십시오. 감행을 할 때처럼 그냥 강제로 코를 고르지 말고 받는다고 그 얘기를 드리면서 생각이 든 게 그거예요. 아 이게 대도시에서는 일정 이상 이제 기사님들이 감행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그 감행의 구조를 이길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지역들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골 지역이나 아니면 시골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농복합 지역들이 경기도에 꽤나 많이 있죠. 자 그런 지역은 기본적으로 손님까지 콜 거리가 멀면서도 아직 지역의 자체 콜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머리만 잘 써서 기사님들이 노력해서 힘을 모으고 하면 충분히 감행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사님들이 일정 이상 증가해 버리면 무너지는 거겠죠. 결국 이런 게 어디가 있냐면 지금 그 담이 무너지고 있는 게 화성 5산 같은 곳이죠. 만약에 화성 5산 같은 데서 기사님들이 똘똘 뭉치고 그다음 지역 콜로 해서 어떻게든 들어가지 않고 버티면 감행이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행은 기본적으로 콜 거리가 멀 테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기사님들이 그냥 적극적으로 비감행만 하면서 자체 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체 콜이 아마 그쪽에 경기도는 대부분 있으니까 그걸로 버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 안 들어가면 그 구조상 감행이 이기기가 힘들어요. 콜 거리가 먼 지역들은. 근데 거기에서 기사님들이 감행을 적극적으로 해버리면 그 감행이 일정 이상 넘어가면 그 지역 자체 콜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면서 완전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고 비감행으로 버티던 기사님들조차 어쩔 수 없이 감행으로 들어가면서 대부분이 감행이 아니면 버틸 수 없는 흐름으로 가는 것. 결국은 뭐다? 사실 안 들어가고 버티면 수수료 안 내고 비감행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데 하나둘 들어가 버리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역 자체 콜이 무너지고 나중에 웬만큼 들어가게 되면 사실 콜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오히려 수익은 다시 똑같아지는데 수수료만 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도시는 이게 의미가 없고 못 버텨요.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뭐 감행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수수료 낮은 감행에 빨리 하는 게 맞고 하루라도 빨리 해서 등급 올려서 그냥 콜 열심히 공차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화성, 오산 이런 도농복합 지역은 사실은 기사님들이 똘똘 뭉치고 조합이 뭉쳐서 버티면 이기거든요. 충분히 수수료 안 내고 비감행으로만 돌아가는 구조로 우리가 하면 수수료 안 내면서도 좋잖아요. 돈 벌고. 근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고 그런 데 보면 요즘에 뭐 유튜브에서도 보면 이제 화성, 오산 이런 데서 막 가맹 들어가고 가맹 홍보하는 기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혹해서 다른 기사님도 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서 흐름으로 쭉 따라 들어가 버리면 결국 다 수수료를 내는 그게 아니면 콜이 없는 그 상황이 돼 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조합이 잘하고 뭔가 버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티는 곳도 있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자 백수예요. 오늘 차가 나왔으면 기다려야죠. 감사합니다. 자 연휴 잘 쉬시고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